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남기고 조건부 연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국장급 협의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열차 운행률은 75%까지 떨어졌고 노사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코레일은 내일 주말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수험생 무료 환승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남긴 돈, 즉 순이익이 5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1,000원당 벌어들인 순이익은 66원에 불과해 2017년보다 8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해경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 상황이 초단위로 기록된 교신 내역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부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추가적인 대화의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할지는 일본 태도에 달렸다며 공을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첫 소식 박민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라고 밝혀왔었죠. 그래서 종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다수였었는데 막판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이병도 기자, 어제만 해도 종료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청와대 안에서는 종료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NSC 상임위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한 데다 강경화 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게추는 반전 가능성으로 급격하게 쏠렸습니다. 네, 이렇게 극적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는 반전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깜짝 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G20 외교장관 회의에 온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중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미국의 압력, 즉 미국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서 우리나라를 찾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소미아 유지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압박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김현종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 균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얻은 거 없이 양보만 한 게 아니냐, 일부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는 일본의 논리를 깼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수출 규제와 연결시킨 일본의 주장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엮어서 그 주장을 깼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도 하루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아베 총리의 반응도 들어와 있는데, 오늘부터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나고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윤태 특파원, 청와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발표 직후에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日韓、また日米韓の連携協力は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韓国もそうした戦略的観点から判断をしたのだろうと。 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한일 국장급 대화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결정은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그래서 이른바 백색 국가 제외 조치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새 품목을 개별 심사해서 수출 허가를 해주던 규제도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특히 한일 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이 급거 방일해서 G20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막판에 결정된 건데 아무래도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후속 협의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강 장관은 조금 전 9시쯤에 이곳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일본 외무상이 주최하는 만찬에는 현재 주일 대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 중에 일본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도 강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더불어 한미일 3자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과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미국에는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나고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일 갈등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한데요.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 두 나라의 이 지소미아 연기에 대한 조건입니다. 네. 한국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를 해야 이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이 수출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급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한일 간의 온도차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발표에서는 조건부 연장의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일본 발표에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전제 조건으로 이 연기가 무기한이 아니다 라면서 수출 규제 대화가 길어진다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발표를 보면 이 언급이 없고요. 이 대신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화는 한국이 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한국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은 또 관계없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번에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한 명백한 대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발표를 보면 외무상이 이 지소미아와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네.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일 간의 입장차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해결을 낙관하기도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그야말로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간을 잠깐 멈춘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일 갈등 정말 첨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은 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수출 규제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일 갈등의 근본 시작점인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두 나라가 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일 간 논의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수출 규제 문제는 산업부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소미아와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부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무급에서의 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정상의 담판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벌이는 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미국과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할 때 엄청난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고 단순히 외교안보 이슈가 아니라 이 경제 문제, 신용등급 조정 같은 이런 문제까지 언급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압박의 정도가 상당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유보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국과 어떻게 접점을 찾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왔는데요.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미국이 시간이 좀 일러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 측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곳 시간이 오전 7시를 넘긴 아침인 만큼 미국 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긴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그동안 지소미아의 연장을 행정부와 상원까지 모두 나서서 촉구해왔고 특히 미 상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던 만큼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라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사실상 전방위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한 미국의 역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미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엥겔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엥겔 위원장은 자신은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는데 대화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 측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일 간의 협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이 관여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소미아 협정은 이곳 워싱턴 정가에선 한미일 삼각협력의 상징처럼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우리는 베이징과 평양이라는 상대가 있다. 우리들끼리 싸울 여력은 없다라고 말한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관점에서 지소미아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만큼 향후 적극적인 관여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금철영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각 당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직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곧 발표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주시고 그런 만큼 이제 단식을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황 대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폐지되는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식을 시작하며 내건 나머지 두 가지 조건, 공수처법 포기와 선거법 철회까지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다른 당 역시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펼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한국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연장은 환영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건 궁색하다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평화당은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런 지소미아 문제와는 별도로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탈일본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됐던 반도체용 핵심 소재들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예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짓는 기업도 있고 한 글로벌 기업은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수입 절반이 일본산이었지만 일부는 국내산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3위 타이완계 기업이 5,400억 원을 투자해 국내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국산화율 크게 이제 높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막혔던 핵심 소재 조달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용 핵심 소재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술 개발이 까다로워서 국산화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품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EUV용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정하고 연내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부터 국내로 이전한 뒤 생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업체도 국내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7개 가운데 6개는 국산화에 최대 3년이 걸리고 1개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확산되면 이 기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투자 결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는 양국 간 대화 재개와는 별도로 소재 부품 장비의 탈일본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고 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죠.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간 후쿠시마 현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결과 8년 동안 진행된 방사능 오염물질 제염 작업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탄소14라는 새로운 핵종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0km 떨어진 마을로 들어가는 요금소입니다. 최대한 빨리 지나가라는 경고판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今5センチぐらい削っているところですか。こちら指示を受けているのは、はい、88センチ。 통행 금지가 해제된 도로입니다.
방사 선량이 여전히 기준치의 30배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옆 하수구는 기준치의 70배가 넘습니다. 비에 쓸려 내린 고농도 방사능 물질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앞에서 측정기를 켜자 31 마이크로시버트가 찍힙니다. 이곳에 1년 동안 있으면 흉부 엑스레이를 2,900번가량 찍는 것과 같습니다. 年間の被曝量も自分で計算してるということ？いやいや全部規則に管理して、誰がどれぐらい被曝してるとか管理してるんで、それは国の基準ですから。これ基準で。 현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자료를 보관 중인 임시 야적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이런 폐기물 양은 1톤짜리가 1,000만 개가 넘습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사라진 방사성 폐기물 자료는 500여 개입니다. 海まで行って数えてこないとわかんないよ。太平洋まで行かない。太平洋まで行かないとわかんない。わかんない。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17개 현 250개 마을의 토양을 측정한 데이터를 지도로 표시했습니다. 가장 농도가 높은 자주색과 주황색이 후쿠시마 원전과 그 일대 지역에 나타납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대규모 제염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汚染の正体は放射能なわけだし、人間には放射能を消す力ないんです。つまり言葉の本来の意味で言えば除染なんてできない。 일본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의 대규모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일본 참의원 회의에서는 원전에서 새로운 핵종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カーボン14という、炭素14という核種があります。ただそれが実際に測定をされるまでにそうですね2年ぐらいかかりましたが。 탄소 14는 먹이 사슬을 통해 오염 지역에 있지 않은 사람을 피폭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피폭이 됐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폭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준 방사능 오염 물질은 불과 3%, 97%는 아직 발전소 안에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은 발언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미국 측에 상응 조치가 없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한반도 정세가 격화될 경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두고 북미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의 마르굴로프 외무차관과 회담을 마치고 나옵니다. 비건 부대표는 그 기회의 그 창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미국을 위해서 2년 동안 중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어 강경한 어조로 남은 것은 배신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줬고 또 신뢰 구축 조치도 취했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상응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받아 하는 거는 배신감뿐입니다. 미국 측의 셈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격화되고 긴장되는 경우 이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제안 자체가 없었다는 비건 지명자의 말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건 지명자가 최 부상을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되받았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최 대표님을 협상 대상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협상 대표는 각기 그 나라에서 지명합니다. 북미 양측 모두 상대방의 행동을 촉구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차기도 해상에서 불이 난 대성호의 선미가 오늘 인양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발견 소식은 오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찬수 기자, 선미 인양에 성공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차례나 중단됐던 대성호 선미 인양이 오늘 성공했습니다. 오전 7시쯤부터 선미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해 그물로 에워싸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크레인을 장착한 바지선 등 두 척을 동원해 선미를 끌어올려 오전 11시 반쯤 인양을 완료했습니다. 대성호 선미는 해경 전용 부두가 있는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이동 중인데요. 내일 오전 6시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선미가 인양됐으니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네요. 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우선 불에 그을린 부분을 눈으로 감식하며 발화 지점 등을 탐색합니다. 그 뒤에는 2차 정밀 감식에 들어가는데 남아있는 전선이나 물품 등 증거물을 채취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재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관실 등 주요 장비가 몰려있는 선수를 찾아야 하는데요. 해군 기뢰 제거함 등이 투입돼 침몰된 선수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수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이 나흘째지만 첫날 발견된 선원 말고는 다른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수색구역을 어제보다 더 확대된 사방 110여 킬로미터로 설정했는데요. 밤샘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류 예측 시스템을 토대로 사고 해상 남서쪽으로 수색을 펼쳐왔다면 지금은 어업협회 등 민간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 남동쪽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주항에서 박천수 기자였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입니다. 내일은 열차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데다 주요 대학 입시 일정까지 겹쳤는데요. 코레일은 수험생 무료 환승 등 긴급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수시 면접이 치러진 서울의 한 대학. 시험도 힘들지만 시험장까지 오기 위해 열차표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SRT가 그 사람 좌석도 벌써 다 차버리고 그 시간도 열차 시간도 지연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용 못하고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차 타고 왔어요. 친구 얘기 듣고 제 것도 뭐 파업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아 있어서 제 시간에 도착 안 하면 면접도 못 보고 컨디션 조절도 안 되니까. 오늘 전국 20여 개 대학에 이어 내일은 50여 개 대학에서 면접과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내일도 경부선표는 이른 아침 입성만 일부 남기고 매진됐습니다. 애초에 표 자체가 얼마 없어서 좀 하나 남은 거 마지막으로 구했거든요. 코레일은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되면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 무료 환승할 수 있게 하고 수험생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경찰차 등으로 긴급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역 앞에 내려갖고 어디 순찰차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찰차까지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해드려요. 전체 열차 운행률이 75%까지 떨어진 가운데 노사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파업 상황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노사 협상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참가율이 30%를 넘었다며 내일 서울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려면 수출이 잘 되거나 내수 경기가 좋아야겠죠. 지금은 둘 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 남긴 돈, 그러니까 순이익이 5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요. 지난해 우리 기업 13,000여 곳의 실적을 담은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볼까요? 기업들이 올린 총 매출은 2,455조 원, 1년 동안 5%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팔아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순이익이 162조 원,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든 건 5년 만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1,000원 팔아서 얼마나 남겼나 따져보면 이렇게 66원, 2017년보다 8원 가까이 떨어졌죠. 특히 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도 90원에서 83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산업 가운데 1,000원당 순이익이 늘어난 건 건설업과 숙박 음식점업 딱 두 업종입니다. 물건은 1년 전보다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돈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단가 때문입니다.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만 봐도 디램 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뚝 떨어졌고 조선업은 저가 계약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사 실적을 봤더니 매출은 0.3%가량으로 찔끔 늘었는데 순이익은 45%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올해가 더 안 좋죠. 그나마 다행인 건 3분기에는 이렇게 반등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75%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기업 실적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해경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할 각종 자료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해경이 공개하기 꺼려한 참사 당일 해경 통신 시스템의 원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각종 서류를 가지고 나옵니다.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생산한 구조대응 일지 등 참사 당시 기록물들입니다. 어떤 부분 가져가세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오늘 압수수색은 해경 본청과 서해 해경청, 목포, 완도, 여수 해경서 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목포 해경 소속 삼천구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당시 해경의 구조 상황 전반을 재구성하고 구조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해경의 주파수 공용통신, TRS 기록 원본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RS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주체들이 상호 교신한 내역이 초 단위로 기록돼 있습니다. 해경의 내부 소통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구조 실패 여부를 확인할 핵심 단서로 지목돼 왔습니다. 해경도 이를 우려해 지금까지 이 기록 원본을 공개하는 걸 꺼려왔고 조작 의혹마저 일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좀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특수단이 첫 압수수색으로 TRS부터 확보한 건 해경 지휘부의 구조 방기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세월호 당시 삼천구함에 있던 헬기가 생명이 위독하던 단원고 2학년 임경빈 군 대신 김석균 해경청장 등 간부들을 태우고 떠났다는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다음은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보도입니다. KBS가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이 작성한 관련자 신문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기무사 간부들은 계엄 문건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검토 계획일 뿐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조서 곳곳에는 실행 계획에 가깝도록 수정된 정황이 등장합니다. 또 계엄 선포가 수월하도록 요건을 바꾸려고 한 게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 모든 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조태음 기자입니다.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때 선포하는 계엄령. 계엄 실무 편람엔 반드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선포 요건을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을 찾아보면 회의 구성원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등입니다. 계엄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게 만든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이 비상대책회의가 등장합니다. 회의 구성원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령관 등을 멋대로 추가했는데 계엄 사령관부터 계엄 출동 야전 사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계엄의 보통의 절차와는 어긋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겠다. 누구 생각이었을까? 기우진 계엄 문건 작성 TF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결심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수정을 지시했다고 진술합니다. 실제 작전 수행 시 특정 상황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인 결심 보조도표를 추가하란 지시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실행 계획에 가깝게 문건이 수정됐다는 겁니다. 병력 투입 계획에도 개입했다는 진술도 나옵니다. 부대 편성이 너무 두루뭉실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7년 2월 28일 24단을 5시간 동안 방문합니다.
사흘 뒤인 3월 3일 한민구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에 24단은 서울로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진술과 정황은 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 계획에 가깝고 핵심 인물로 조 전 사령관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사라졌고 여전히 사건은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계엄 문건이 실행 계획에 가까워 보이는 이유 또 있습니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가 이 계획을 다른 훈련 중 생산된 비밀인 것처럼 위장해 은폐하려 한 겁니다. 검토 계획이라면 위장할 이유가 없겠죠. 이 은폐 시도 뒤에도 역시 조 전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3월 3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사령관. 3월 6일 TF 단장인 기우진 준장을 불러 활동 종료를 지시합니다. 기 준장은 자신이 훈련 비밀로 등재해서 관리하겠다라고 건의하자 조 전 사령관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상 계엄 실행 계획을 다른 훈련 직전에 만든 비밀인 것처럼 위장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위장에 활용된 훈련은 일주일 뒤 열리는 KR, 즉 키리졸브 훈련이었습니다. 계엄 문건 TF에 소속된 중령 2명의 진술. 당시 기 준장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키리졸브 훈련에서 생산한 것처럼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목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납니다. 권모 중령은 문건을 작전 지원가에 제공할 때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라는 기우진 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백모대위 역시 훈련 비밀로 하기 위해 제목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런 지시가 적힌 백대위의 수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둔갑시키고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하지만 기 준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대질이나 거짓말 탐지기라도 받겠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계엄 문건은 3월에 훈련 비밀로 등재되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식 문서로 등록됩니다.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 아닌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무죄를 예상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가 이뤄진 것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성접대를 뇌물로 봐 기소했습니다. 다만 10년의 짧은 공소시효를 문제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의 채무 1억 원을 받지 않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림 등 또 다른 3천여만 원의 뇌물 혐의도 성접대 혐의에 더해 기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억 원의 채무를 면제시켜줬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체 뇌물 액수가 줄자 나머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시효가 만료돼 유무죄 판단에 실익도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와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모두 약 2억 원의 뇌물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여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변호인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공소장을 보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검찰이나 이제 수사단에서 좀 무리하게 그 공소시효를 위해서 구성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 관련 문제 등 예민한 부분을 회피한 판결, 이번 판단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판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첫 법원 판단이지만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엔 모두 실패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결정적 이유는 공소시효였습니다. 2013년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의 원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첫 면죄부를 준 건 검찰이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과는 관련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나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 조사 없이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원도 문제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낸 재정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조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기각해버렸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검찰 과거사위 결정이 나와서야 바뀌었습니다. 성접대의 혐의를 두고 사건과 무관하다던 별장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하지만 너무 뒤늦은 기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접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는 물론 어떤 실체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중천 씨 사건의 1심 재판부도 별장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2013년 수사 당시에 철저히 수사를 했다면 뇌물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리입니다. 이낙연 총리 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결정서를 국회 파견 판사가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건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개인정보가 SNS에까지 유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국회의 눈치를 보며 각종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2017년 6월 안경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를 무효화하는 당시 법원의 결정문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이 결정문에는 안 후보자는 물론 상대 여성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가 비실명 처리된 결정문 제출에 앞서 실명이 담긴 결정문을 미리 의원실에 준 겁니다. 법원, 특히 법원 행정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관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국회 파견 판사가 직접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낙연 총리 동생의 과태료 결정문을 의원실에 건넸습니다. 국회 파견 판사 제도는 법안 발의나 심사 등의 법률 자문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번처럼 국회의 필요 이상의 편의를 봐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료로 국회의원이 주목받게 만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회 사무처는 올해 초 국회와 법원의 불필요한 유착을 막기 위해 파견 판사를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부장판사급 전문위원만 없애고 평판사급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수능 4교시는 OMR 카드 한 장에 3과목의 답을 표시해야 하는 복잡한 시험 시간입니다. 긴장한 수험생들이 작은 실수로 0점 처리가 되는 상황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4교시 운영 방식을 바꿔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수능 4교시, 왜 그럴까? 4교시엔 한국사와 선택 1과 2, 총 3과목을 한꺼번에 치릅니다. 한국사가 끝나면 선택 과목 문제지를 받는데 선택한 과목 외의 문제지는 책상 밑에 놓아야 합니다. 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은 또 30분을 대기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다 3과목 답을 OMR 카드 한 장에 써야 합니다. 해당 과목 시간 외의 다른 과목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됩니다. 사전 교육을 받지만 너무 긴장해 실수가 나옵니다. 시험지가 다르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하고 1번을 체크한 딱 보니까 한국사여가지고 바로. 자발적으로 알리면 이게 또 부정행위가 됩니다. 긴장도 되고 해서 막히면 잘못한 것 같아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좀 억울하고.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답안지와 시험 시간을 분리해 실수를 막자는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내후년 수능부터 한국사 답안지라도 분리하기로 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읽어봅시가는 여전히 문제인데 그러면?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줄이는 건 맞지만 해결은 아니에요. 교육부는 시험과 채점 시간이 길어져 대입 추가 모집 기간이 주는 등 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교시 운영 방식의 획기적인 변경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내년 수능은 지금 방식으로 치러야 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단 덜 춥겠지만 이따금 기습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한파가 주춤할 때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날씨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 소용돌이 구름이 포착됩니다. 27호 태풍 풍엉입니다. 태풍은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소멸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일요일 제주도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겨울 시작이 코앞인데도 이렇게 태풍 활동이 왕성한 건 열대 바다가 뜨거운 탓입니다. 최근 서인도양과 서태평양의 바닷물 온도는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수증기는 한반도 겨울 날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동아시아 상공에 따뜻한 고기압을 형성해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이번 겨울이 예년만큼 춥지 않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포근한 날씨 속에 이따금 기습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북극해 얼음 면적이 평년보다 조금 적은데요. 그 영향으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겨울철 동안 우리나라에 일시적인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파가 주춤할 때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경우에는 바람이 적게 불어오는 바람이 약한 경우인데 그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 정체 현상이 늘고 있어 이번 겨울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낮추는 데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저혈당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하는 등 고혈당보다도 위험한데요. 저혈당이 자주 생기면 치매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이 남성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돼 저혈당이 자주 옵니다. 심한 저혈당으로 정신착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갑자기 제 행동이 100% 바뀌었대요. 화장실을 가던가 이제 방을 가던가 하는데 딴 데 거기를 안 가고 계속 어떤 자리를 계속 맴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맴돌고 뭐 헛소리 같은 거 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져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저혈당이 생기면 치매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대병원 연구진의 조사 결과 저혈당을 겪은 적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혈당이 반복될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저혈당이 생기면 뇌로 가는 영양분 공급이 줄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뇌세포는 포도당만 딱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지속되는 저혈당은 이제 영양분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세포가 죽죠. 이처럼 당뇨 환자에겐 혈당이 높은 것보다 저혈당이 더 치명적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고령인 경우 이전에 저혈당을 경험한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 잘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당뇨 환자는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K 김광현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길이 열렸습니다. 빅리그를 향한 두 번째 도전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강재훈 기자입니다. SK 구단은 내부 회의를 열고 김광현의 해외 진출을 승인했습니다. 2년 뒤 자유계약 신분이 되는 김광현은 프리미어 12 대회부터 해외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SK 측은 전력 손실이 부담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광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출신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구 팬들에게 자부심이 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김광현은 2년 전 바뀐 포스팅 시스템에 따라 미국 진출 절차를 밟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공시와 함께 김광현은 30일 동안 30개 전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의 경우 최고액을 써낸 구단이 선수와 독점 계약권을 가진 것과 크게 다릅니다. 이 종류에 대한 구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선수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 김광현은 2014년 샌디에이고와 독점 협상에 나섰지만 연봉에서 의견 차이로 미국 진출을 철회했습니다. 김광현은 내년이면 32살이 되는 적지 않은 나이가 부담이지만 정상급 기량임을 재확인해 빅리그 입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야구는 똑같은 야구니까 한국에서 하던 대로 루틴 지켜가면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이스에서 또 한 번의 모험을 택한 김광현의 도전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관심이 큽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올 시즌 K리그 2일의 최고 빅매치이자 사실상의 결승전이 바로 내일 열립니다. 이 맞대결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가 라이벌 울산과 전북인데요. K리그 순위표를 함께 보시죠. 현재 두 팀 모두 2경기씩을 남겨둔 가운데 1위 울산이 2위 전북을 상대로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울산이 이번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면 14년 만에 우승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전북이 이길 경우 승점이 같아지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1위를 탈환합니다. 전북이 이기거나 두 팀이 비기면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 다음 주에 가려집니다. 울산은 2013 시즌 1위를 질주하다가 최종전에서 동해안 라이벌 포항에 역전 우승을 허용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의 아픔은 없다는 각오의 울산과 극적인 역전으로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의 대결. 올 시즌 최고의 빅매치로 손색이 없겠네요. 그럼 이 운명의 맞대결에서 주목할 선수는 누굴까요? 울산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김보경과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입니다. 두 선수의 발끝에 우승컵이 달려있다고 봐도 될 텐데 특히 김보경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13골에 도움 8개. 올해 K리그에서 김보경을 막을 자는 없어 보입니다.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눈앞에 둔 김보경은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전북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제 각오를 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준비 이상으로 좀 모든 집중을 좀 경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전북전 승리로 우승과 MVP, 두 마리 토끼까지 노리는 김보경. 골을 넣은 뒤 특유의 세리머니로 우승을 자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동국이 형, 울산에 오셔서 제 세리머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같은 팀 선수였지만 그래도 경기 프로의 세계로서 경기만 집중을 하면서 경기할 생각이고요. 막판 역전을 노리는 전북에는 41살 최고령 공격수 이동국이 있습니다. 개인 통산 300포인트를 달성한 전설의 발끝은 아직도 날카롭습니다. MVP 후보 문선민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해 이동국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 K리그 우승컵을 6번이나 들어올린 살아있는 역사이지만 우승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이번 한 경기에 올해 우승팀이 결정 날 수도 있는 만큼 마지막 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 1패로 팽팽한 울산과 전북. 운명의 맞대결에서 누가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꺾고 4연승을 달리며 어느새 2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양한 공격을 펼친 나경복이 외국인 선수 펠리페의 부상 공백을 잊게 했습니다. 나경복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시간차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장기인 후위 공격은 시원하게 코트를 강타하네요. 가빈의 블로킹 벽을 보고 때리는 영리한 플레이. 신영철 감독 미소로 화답합니다. 나경복은 성공률 60%에 육박하는 순도 높은 공격으로 양팀 최다인 17점을 올렸습니다.
나경복뿐 아니라 한성정과 센터 최석기 등 국내 선수들이 똘똘 뭉쳐 펠리페의 공백을 잇게 했습니다. 우리카드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고 4연승으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SK의 안영준이 부진을 털고 문경은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SK는 공수에서 현대모비스를 압도하며 30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DB와의 경기. 안영준이 던지는 공이 계속해서 림을 빗나갑니다.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던 안영준. 지난 화요일 LG전에서도 단 4득점으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안영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경은 감독의 선택은 다시 한번 안영준이었습니다. 1위 굳히기를 위해서는 안영준의 반전이 필요했던 상황. 안영준이 오늘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안영준의 패스를 받은 최준용이 석점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을 가로채기 해 원희와의 멋진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팀의 활력을 불어넣던 안영준은 이번에는 직접 득점에 나섰습니다. 김선영의 패스를 받아 직접 레이업에 성공하는 안영준. 안영준의 활약 속 SK의 공격과 수비가 모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쿼터 연이어 석점슛을 터뜨리며 따라붙기도 했지만 안영준은 4쿼터의 석점슛으로 추격을 잠재웠습니다. 최성원의 깜짝 활약까지 빛난 SK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현대모비스를 30점 차로 크게 이기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김세영이 올 시즌 LPGA 투어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첫날 선두로 나섰습니다. 세계 1위 고진영은 무난한 출발로 전관왕 달성의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시즌 최종전에 나선 김세영이 17번 홀에서 2번 만에 그린에 올리며 이글 기회를 만듭니다. 김세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글을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김세영은 7언더파로 첫날 2타차 단독 선두에 오르며 시즌 3번째, 통산 10번째 우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관왕에 도전하는 세계 1위 고진영은 1언더파 공동 22위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시즌 4승으로 이미 다승 1위인 고진영은 대회 전 리더스 톱10 상을 받고 오늘은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로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 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이제 남은 건 CME 글로브 포인트와 평균 타수 상금왕입니다. 고진영은 발목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1위인 평균 타수와 CME 글로브 포인트는 거의 유력합니다. 하지만 1위인 상금 부문은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역대 최고인 150만 달러로 확대되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시즌 최종전에서 고진영이 타이틀 석권으로 올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할지 또 한국 선수가 한 시즌 최다승 타이인 15승을 달성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여자 2만기로 불리는 임수정이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체급을 올려 무궁화급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체급을 올린 무궁화급에서도 결승에 진출한 임수정. 김다영을 상대로 배지기에 이어 밀어치기로 첫 판을 따냅니다. 이어진 둘째 판, 이번에는 안다리 공격을 시도합니다. 결국 밀어치기로 상대를 무너뜨린 임수정, 2대0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국화급에 이어 무궁화급까지 제패한 임수정, 정말 대단하네요. 당분간 임수정의 시대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밀워키의 아데토쿤보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6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아데토쿤보가 수비를 뚫고 들어와 리버스 덩크를 내리꽂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덩크. 이번에는 수비를 달고 가볍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득점뿐 아니라 적재적소에 공을 배달하면서 팀을 조율했고 24득점에 19리바운드,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밀워키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아데토쿤보를 앞세워 6연승을 질주하며 동부지구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은 먼저 새벽에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아주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 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이 1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과 한낮의 기온이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